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 밀떡은 무기 시리즈를 계속해서 소개해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상 무기 체계 5편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 무기 체계도 역시 5편 했습니다. 지상 무기 체계가 4편 했어서 저의 알고리즘은 당연히 지상 무기 체계 쪽으로 맞추시려고 하는구나. 네, 갔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산악 지형인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무기 체계로 골라봤습니다. 대전차 무기 체계, 그 중에서도 로켓, 무유도 로켓들은 좀 제외하고 미사일 있죠. 예. 예, 유도가 되는 미사일,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는 걸로 하겠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 또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요. 고정하시고. 예. 자, 그래서 그 대전차 미사일을 이번 시간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대전차 미사일 하면 세대에 따라서 그 당시 유행했던 대전차 미사일을 떠올리실 수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유럽에서는 밀란 얘기 네.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최신형으로 바뀌었죠, 많이. 그렇죠. 이 역사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독일이 테스트는 했어요, 개발을 해서. 근데 실전 투입 기록은 아직 없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미사일 무기 체계를 X7로 예. 이제 명명된 것인데, 어느 무기 체계든지 나중에 그 무기 체계를 이어서 개발하려고 미국하고 소련이 역시 다 가져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한 몫을 다 합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전차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할 수도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만들지를 그렇죠. 못해서 보병까지는 안 갔으면, 그 당시에도 생각한 것은 이런 걸 네. 보병 부대가 들고 다니고 휴대하고 다니고 무기 체계로 운영한다면 기갑 부대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당시에는 왜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개발하려면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발전해 온 거죠. 그리고 유도 방식들도 우리가 왜 대전차 미사일 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세대 구분을 또 하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유도 방식에 계속해서 급변이 있었고, 그리고 무게를 갖다가 점차 줄여서 그렇죠.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고, 특히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극도로 더 발전이 빨라졌고 이런 거죠. 저 기관총 같은 경우는 끌고 다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끌고라도 다닐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왜냐면 전차를 부수려면은 폭약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고 다니기에는 이제 무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유도체계라는 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복잡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무게까지 하면은 한 60년대 이제 얘기해서 밀란 얘기하셨지만, 그 밀란도 사실 사람이 들고 다닐 만한 무기는 흉악한 물건, 들고 다니기 흉악한 물건이에요. 그냥 들고 다니는 있으나 사진은 나오는데 예. 그걸 들고 다니라고 하면 저는 그 들고 다니는 명령한 사람한테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차에 싣고 구매해서, 다니다가 네. 이제 필요할 때 내리는 정도. 그렇죠. 네. 너 다리 하나, 네. 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들고 찍을 때 다니겠죠. 잠깐 한다 사진 네. 하나 둘 빨리 셋 찍어, 딱!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하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제일 잘 알려진 게 역시 토우겠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근데 네. 토우도 굉장히, 토우가 어마어마한 네, 그런 네. 대전차 미사일의 대명사인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렇죠. 그런 서방제 대전차 미사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실전적인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X7을 소개해서 이왕에 이제 나온 얘기라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새 거라고 아시잖아요. 헌거 말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되네. 그렇죠. 4차 중동전. 네, AT3로 네. 이제 그 나토 코드명이 붙여진 새 거. 이 대전차 미사일이 베트남전에서 쓰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건 중동전이요. 4차 중동. 4차 중동전. 이게 네. 재밌는 게 사실 세계 최초로 실제 대전차 미사일이 쓰인 거는 소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수입한 SS-11 대전차 미사일을 3차 중동전 때 사용은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차를 이용해서 공세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미하치. 조금 써보고 좋긴 한데 뭐 많이 필요 없게, 그러니까 별로 주목은 못 받았어요. 전차를 밀면 되니까. 근데 4차 중동전 1973년에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집트가 공세를 펼쳐야 됐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바레브 라인이라고 불렀던 그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모래 언덕 너머에 이스라엘군이 기다리고 있던 전차 부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사실 바레브 라인을 돌파는 할 수 있지만 사람밖에 못 넘어갔는데 전차가 오면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뭘 들고 갈까 했던 그렇죠. 게 이제 RPG-7이랑 AT-3였는데 RPG-7은 사실은 이제 최후 저지용이었고 실제 공격에 많이 하고 타격을 줬던 건 AT-3였죠. 최후 저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술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짰죠. 네. 그 새 거를 앞세워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네. 이제 RPG-7으로 공격한다는 그렇죠. 그런 그 전술을 구사해서 이스라엘 기갑 부대가 뭐 엄청 당했죠. 일개 여단이 녹아내렸죠. 완전히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게 우리가 중동전 설명 우리가 네, 소개할 네. 때도 일부 소개를 드렸던 그 이집트군이 사실은 이스라엘군을 녹여버렸던 몇 안 되는 전투 중에 하나고 이게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전차 무용론이 이제 이때 한번 회자가 크게 될 나왔었죠, 정도였죠. 진짜. 네. 보병이 들고 다니면 되는데 전차 필요 없지 막 이런. 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중세 시대 기사들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전차였잖아요. 이 전차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전투 마차라고 해서 마차로 방벽을 세워서 기사들의 공격을 막았다라는 그때도 사실은 이제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새거가 유명해졌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대전차 미사일로 널리 알려지게 그렇죠. 됐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말하면 그렇죠. 1세대 네. 대전차 1세대죠. 미사일인 거죠. 예. 정확도는 한 어느 정도였어요? 정확도가 그 1세대의 어떤 특징인 유도 방식이 조이스틱 같은 조이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조이스틱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냥. 조이스틱 같은 그런 조준기로 그 사람이 목표를 눈으로 눈으로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미사일을 보니까 조종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우와. 기후의 영향도 좀 받았고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공격할 때는 이제 상당히 정확도가 난이도가 그렇죠. 점점점 그렇죠.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상대가 같은 일정한 속도로 쭉 그냥 한 방향으로 온다. 그러면은 숙련된 사수는 비교를 쉽게 맞춰요. 약간 예측샷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막 회피기동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옛날 할배 시절 그 대전차 미사일의 태동기 때의 이야기를 그래서 드린 거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 아까 이제 그 정 작가님 말씀드린 대로 서방권에서는 뭐 토우. 대표적으로 토우 그리고 항공용 토우 뭐 헬로 토우라고 하지만 그 토우 2 미사일에서부터 그런 항공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공격 헬기에 장착을 그렇죠. 해서 대전차전을 펼치는 그런 미사일들 있었습니다. 참고로 토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게 아까 1세대는 사람이 조종을 하잖아요. 2세대는 사람이 조종하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조종을 해요. 그렇죠. 컴퓨터가 하는데 그 대신 조건은 있어요. 사수가 이 조준경으로 전차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 널 지켜보고 있다. 조준경이 딱 지정하는 그 위치, 그 조준경이 딱 그 보는 그 선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경이 움직이면 미사일도 그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약간 레이저 유도랑 좀 비슷한 거. 그렇긴 한데 레이저는 이거는 이제 3세대 쪽에서 나오긴 그렇죠. 하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레이저랑 비슷한 개념이죠. 대신 이거는 레이저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이 조준경이 미사일 꽁무니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보고 그렇죠. 얘가 조준경 벗어났고 다시 이쪽으로 돌려야겠다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사수가 계속 조준경으로 목표를 추적해주지 않으면은 미사일은 그 원하는 쪽으로 안 가요. 맞습니다. 그럼 타수의 헤드가 마치 그 목표물을 딱 겨냥하는. 그러니까 조준경이 계속 쫓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우가 이제 발사하게 되면 저 발사하는 걸 봤는데 연기가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세대 대전차 미사일,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발사되는 거 확인하면 연막탄 뿌리고 숨든가 아니면은 이제 날라오는 방향 쪽에 대고 뭐 기관총을 쏴서 사수가 이제 숨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그 파회법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다만 토우2가 뭐 2세대 전차의 대표격이자 서방권에서 굉장히 알려진 대전차 미사일이긴 하지만 뭐 토우2 B, C 이런 뭐 또 거기에 또 버전이 계속 붙은 하이급 버전은 3세대의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예. 토우 미사일입니다. 관통력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관통력은 한 1200mm 정도 수준까지 지금까지 올라가 올라가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의 1m 수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운용은 될 것 같지만 워낙에 이제 토우 계열 대전차 미사일은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엄청난 무게로 인해서
보병이 예. 들고 다닐 수준의 뭐 탄만 30kg, 20몇 킬로 그러니까. 어깨가 날아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이 된 게 이제 그 미군에서는 예. 제블린이 네. 개발이 된 거죠. 예, 사실 제블린 전에 드래곤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건 네, 욕을 엄청 M47 먹었어요. 드래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욕을 먹어서. 예, 욕을 좀 먹은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 이름은 드래곤 버시는데. 와, 네. 멋있죠. 이름이 멋있었어요. 멋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왜냐면 제가 이제 있을 때 토 중대에서 이제 훈련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지프에 실리잖아요. 집에 실렸다가 이제 내리는데 낑낑대더라고요. 그래서 장난해? 뭐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무게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프에서 그 참호에 들어가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비상시에는 탈거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다시 사격을 하는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예. 아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럼 창이 있으면 또 방패가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동구권도 다시 좀 그렇죠. 들어가 보면은 동구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동구권에서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급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넷 코넷. 그렇죠. 예, 커넷이 커넷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메티스 M이 있죠. 예? 그렇죠. 네. 메티스 M이 있는데 동부전선에 주로 네. 배치가 됐다고 아무래도 해요. 가벼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동구권의 가장 지금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 대전차 미사일은 뭐 재원상으로 봤을 때 1500mm도 관통이 된다고는 뭐 합니다. 주장은 하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해 보니까 T-72에 뭐 뚜껑이 날아가고 막 장난 아니에요. T-72쯤은 정말 간단하게 네, 잡죠. 간단하게 격발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탑어택 방식의 기술을 구현하는 네. 대전차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현국만 해도 그게 돼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거기에 살아남을 지상에 있는 전차들은 없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탑 어택 방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전차에 제일 취약한 머리를 까는 겁니다. 네. 굉장히 한 방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갑이 제일 얇은데 위를 치는 건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미사일 자체가 위로 향해 솟구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네. 방식이 있고 그 현궁이나 제블린이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스웨덴의 BD나 토의 타보텍 버전처럼 아래에 그 탄두가 아래를 향해서 터지게 돼서 전차의 위를 지나는 순간 센서가 작동해서 탄두의 소형작이 아래로 터져서 뚫습니다. 제블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는 버전도 그렇죠. 있고요. 현궁도 그 전방 타격과 타버텍 둘 다 둘다 선택하는 걸로 있고요.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현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명확해진 게 동구권에는 뭐 대표적으로 커넷, 뭐 메티스 M 이런 것들이 있고 서구권에는 이제 미국의 제블린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을 서구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아, 네. 스파이크 뭐 ER 뭐 SR 뭐 이런 그 사거리와 중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 바로 이 스파이크 미사일의 장점과 그리고 제블린의 장점을 혼합한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우리나라 그래서 대표적인 대전차 미사일로 양산에 성공한 것이 바로 현궁. 그렇죠. 심지어 수출까지 성공을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그렇죠. 네. 현궁의 정확도와 관통력은 어느 정도예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의 3세대 내지 4세대 요즘은 3, 4세대 구분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의 유도 기능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4세대의 유도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3세대의 유도 기능도 보유한 여러 가지 공격 형태가 가능한 미사일에다가 움직이는 타겟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속도가 아닌 이상은 다 잡힙니다.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 사거리를 굉장히 강조한다 싶으면은 또 뭐가 모자라고 좀 그런 건 있죠. 예, 그다음에 반대로 이 사거리는 줄이되 이 파괴력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그에 또 강한 그렇죠. 강자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거를 동일시 비교했을 때의 현궁은 세계 탑 수준의 네. 대전차 미사일은 맞습니다. 무게는 어느 정도 하나요? 13에서 14, 15 정도? 아, 그래서 조금 그 무게는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는 그래도 보병이 어깨에 딱 쥐고. 고 들다가 들면 아주 가벼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코들다가 들면 뭐 어이도 가뿐하다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토중대를 말씀 주셔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전방 사단의 토호 중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거의 대부분 해체가 됐고요. 이게 전차 대대의 그 중대로 들어갔어요. 대전차 중대라고 해서 들어갔고 그 대전차 중대에
바로 현궁이 생산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 아덱스에서 현궁 부분을 문의를 했거든요. 일반 현역한테. 그랬더니 현역병이 확인을 해주는 게 최전방에 있는 철책 사단들의 예비 연대, 지금 여단이 됐죠. 예비 여단들의 는 전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전차대대 예하에 대전차 중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참고로 현군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도 방식이 말 그대로 목표의 모습을 미리 기억하고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진짜 사람 눈처럼 이미지를 딱 사람 눈처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열상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TV 카메라 두 종류가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가 시각화한 그 이미지를 보고 쫓아가는 방식이라 정말 피하기 힘들어요. 아, 요즘에 이제 어플 중에서 보면 이제 얼굴 페이스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예. 그것도 그런 기술에서 응용된 부분이 이게 있어요. 움직여도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렇죠.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린 동영상을 보면은 중동 모국에서 그쵸. 운용을 하다가 얘네들이 돈이 튀나 싶은 게 오토바이 그 반군의 오토바이를 상대로 겨누었거든요. 예.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바꾸나 유명한 나왔는데. 동영상이죠. 오토바이가 죽어라고 도망가는데 그걸 잡았어. 빠른데. 그러니까요. 와.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거를 요약해 보면 fire and forget. 그렇죠. 네. 발사와 이게- 망각 방식. 쏘고 나면은 사수는 그냥 도망가면 돼요.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토보다 사거리는 좀 짧지만 생존성은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토는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 그 전장 시에는 그럼 보통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적 기갑 부대를 보병사단이 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체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차대대의 대전차 중대는 그런 역할이겠지만 만약 이게 이제 창급 부대인 보병 중대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그 간략화된 버전이 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전차 로켓을 유능한 대전차 로켓이 들어간다면 어떤 역할이겠느냐면 그 적 벙커들을 한 번에 그냥 아작을 내는 그렇죠. 고정이 네. 있지. 미사일이 비싸다고 그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전대 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는 수류탄 들고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했는데. 아무리 비싸도 네. 미사일 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네. 사람 목숨 자꾸 소모하면 안 됩니다. 현궁을 개발할 당시에 그 ROC 중 하나가 어떤 걸 대체하려고 했냐면 우리 지금 보병 사단에 있는 90mm 무반동총하고 105mm 무반동총까지도 106mm, 예. 106mm 무반동총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스파이크 미사일을 포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사견으로는 스파이크 SR 수준의 그 현궁 버전이 나온다면 나와준다면 그것이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준다면 뭐 대량 뽑겠죠. 지금 현재 가격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미사일 한 발당 1억 원 정도. 그렇죠. 얘기하고 미사일 있습니다. 자체만으로 1억 원을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그 제블린보다 조금 싼 편에 속하지만 여기에서 더해서 제블린 원래 이제 그 대전차 미사일의 가격은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한 개 세트로 봅니다. 그렇죠. 그 전체 세트로 봤을 때 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제블린의 절반값 정도다. 내지는 좀 비싸면 3분의 2 정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예상보다는 꽤 비싸네요. 아, 근데 이제 뭐 발사 전- 장치에 대한 가격이 많이 개발비만 올라갔죠. 해도 네. 엄청나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 보세요. 요즘 최신형 전차들 값이 얼마일까요? 그냥 전차값만 유지보수비 다 빼고 전차값만 봤을 때 10억을 호가하죠. 몇십억 하죠, 진짜. 그렇죠. 예. 그 몇십억짜리를 한 발 1억 5천 내지 2억 가까이 되는 세트까지 따진 또는 유지보수비까지 어느 정도 포함한 가격으로 격파할 수 있다. 아, 게다가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우리 군이 안 써서 그렇지 원하면은 이걸로 헬기도 잡아요. 100% 잡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공에서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헬기도 충분히 잡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공격이 가능한데 제블린 같은 경우는 아예 FM에 들어 있어요. 공격 헬기나 기동 헬기를 잡을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예, 재수 우리는 없으면 잡아라. 현궁은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가성비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현재. 있는 상당히 있는 거죠. 편이죠. 예, 그러면은 수출한 국가가 있나요? 전에 굉장히 이슈화됐던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동 모국가에 수출했다고 해서 그렇죠.
중동 그 모 국가가 수출한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내 이름을 알리지 말아지. 네. 국가명을 알렸을 때는 계약 파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꾸 밝히고 어느 국가일 거다 해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밝혀졌죠. 밝혀졌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워낙 방산 수출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맹주잖아요. 사우디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중동 국가도 채용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우디가 사가지고 국가 아니더라도 우호적인 세력에 넘겨줘서 그렇죠. 쓰는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들어간 양은 알려진 것보다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의 미그 29가 A형만 있는 게 아니라 S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S형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당시. 그렇지만은 A형 자체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북한에서 러시아한테 나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짙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고고요. 그런 뭐 사례들은 많고요. 지금 시간 무기 체계, 무기 시리즈 중에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흥미롭고 이 또 특히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현궁입니다. 중동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가 가장 최신형인 데다가 스파이크를 또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제니까. 그럼 선택지는 제블린보다도 성능이 낮다고 하는 현궁을 선택했고. 그리고 사실 제블린 같은 경우 미국이 의외로 무기 수출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에요. 막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선택한 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의 그 공격 헬기 버전은 아니죠. 전혀 다른 미사일이지만 현궁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있는 천검. 거의 개발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개발 성공이 알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기원해 보면서 그렇죠. 이 시간을 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함께 경례 밀떡.